많은 연구와 논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당근은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셔보세요.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베타카로틴이 하루 1일 권장 섭취량 무려 7배나 들어있어요. 365일 매일 거르지 않고 믿고 드시기 바랍니다. 참 슬프게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싫어하는 채소 중 1위가 당근이에요. 왜 그럴까 했는데 아마 식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데 이 당근이 말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약재로 오랫동안 쓰인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한방에서는 당근의 뿌리를 이 약재로 써서 특히 구충제로 역할을 하게 했는데요.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게 당근입니다. 당근하면 많은 분들이 이 항산화 물질을 아실 거예요. 바로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이 농촌진흥청이나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1일 권장 섭취량이 무려 7배나 들어있어요. 즉 당근 이 정도 되는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섭취가 된다는 건데 그거는 당근에도 똑같이 식이섬유나 비타민 각종 무기질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베타카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어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어가 바로 어디에 좋냐? 눈에 좋습니다. 당근을 먹으셔야 할 분은 첫 번째, 내가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인공 눈물 넣지 마시고 매일 당근 하나씩 챙겨 드셔보세요. 그리고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 왔다든지 특히나 루테인을 안 먹을 수 없게 만든 이 황반변 현상에 대한 공포증 어마어마하게 홈쇼핑에서 공포를 줘요. 마치 실명이 올 수도 있다는 듯이 루테인 대신 당근 드십시오. 즉 안구에 대한 질환들을 모든 것을 예방해 주는데 이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어로 바뀌고 이 비타민 E가 바로 간에서 시력 보호나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걸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오장육부가 많이 하지만 간이 500여 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밝혀지지가 않은 일까지 하면 수천 가지가 넘을 텐데 간이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니까 당연히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간을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인간이 드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 다음 어디로 나타나느냐? 바로 피부로 나타납니다. 간혹 댓글에 저 포샵 한 거 아니냐, 선크림 비비크림 바른 거 아니냐 하는데 저 바르지 않았어요. 제 피부의 비결은 이거 하나예요. 서울에 기차 타고 오면서 사과, 고구마, 딸기, 당근 이렇게 먹고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당근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이 피부의 상피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는 연결이 어디로 가느냐? 심혈관 질환으로 가죠. 칼륨이 또 풍부하거든요. 그러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카로티로이드라는 이 특정 성분이 많아요. 당근에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많은 연구와 논문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니까 어떤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바로 뇌졸중입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있어요. 바로 하버드대에서 하는 건데 8년 동안 9만 명에 달하는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당근을 매일 섭취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먹은 군을 비교해 했더니 무려 뇌졸중의 확률이 70%나 감소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당근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안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근도 매일 먹어주면 좋은 음식으로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즉 물에 쉽게 녹지 않는다는 거죠. 물에 잘 녹는다는 건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선조들이 예전에 누가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수용성, 지용성, 베타카로틴 이런 거 몰랐을 텐데도 당근은 항상 요리하기 전에 썰었어요. 왜냐하면 산화가 잘 돼서 미리 썰어 놓으면 이 베타카로틴 성분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 껍질에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마트에 가셔서 굳이 나는 요리하기 편하게 흙이나 껍질 다 벗겨낸 당근 사시면 안 돼요. 그게 실은 더 비싸거든요. 흙이 묻어져 있는 껍질까지 충분히 나는 세척해서 먹을 수 있는 당근을 구입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50%까지 오른다는 영양학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생당근처럼 우적우적 씹어먹는 식감이 좋다면 이렇게 드셔도 되고, 나는 익혀 먹는 게 좋으면 기름에 살짝 볶아 드셔도 되고요. 아주 오랫동안 자연치유 요법을 실시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1위거든요. 세계 1위이기도 하고 미국 1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벤나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에서 아침에 잘 주는 주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사과랑 당근 주스예요. 저는 추천드려요. 사과랑 당근 같이 갈아 드셔라. 아침에 그렇다면 훨씬 더 효과도 볼 수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시기 때문에 바쁘다 이 언론에서 주입한 세뇌된 거에 끌려가지 마시고 아침에 사과랑 당근만 같이 좀 갈아서 하루 종일 내가 나눠서 드시고 싶다. 오후까지 그러면은 뭐 사과 2개 당근 2개면 충분해요. 그런데 가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근을 먼저 넣고 돌리면 믹서기가 최소 230만원짜리 이상이 돼야 갈려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아래는 당근 잘 안 갈립니다. 근데 사과 먼저 좀 돌리고 즙이 나오고 나서 당근 썰어서 넣으면 잘 갈리거든요. 아침에 주로 저는 이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효과를 빨리 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변비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것저것 먹어봐도 안 되신다는 분들 사과랑 당근 갈아서 드셔보세요. 바로 효과 보십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장을 갖다가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효소 때문인가요? 거죠. 사과의 껍질에 있는 펩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변비에 좋다는 것도 밝혀졌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은 무수히 많은 비염에도 좋고 고혈압도 예방하고 당뇨도 예방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와 당근을 갈아 드셨을 땐 첫 번째 소화가 잘 되고 당연히 배변 활동이 잘 된다. 그렇다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리고 일주일 정도만 하면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피부가 더 좋아지실 수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모 가공식품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우유랑 토스트 드시고 사과랑 당근 주스 드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무슨 프로틴 단백질 다이어트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 사셔가지고 그거 먼저 공복에 먹어야 된다니까 먹고 나서 사과 당근 주스 드시면 말짱 꽝입니다. 제가 사과와 당근 결합을 추천드린 강력한 큰 이유는 이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은 변비가 없다는 거고요. 몸의 독소가 잘 원활히 배출이 될 때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가 가장 먼저 방어기제로 작용을 하는 우리의 보호막임과 동시에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제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당근을 14일 정도 꾸준히 먹였더니 미백 효과가 난다. 요새 글루타치온 여성분들이 가장 먹는 이유가 미백 효과거든요. 글루타치온을 많이 드셨을 때 부작용이 가장 겪는 게 불면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되려 트러블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노화에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뇌졸중까지 예방하고 변비까지 예방하는 정말 천년 영양제인 당근을 꼭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C를 파괴한다는 건데요. 아직도 인터넷에 이러한 유튜브가 돌고요. 뭐 비타민제 샀거나 화장품 보면 성분 함량에 아스크론 부산 이렇게 돼 있어요. 비타민C라고 앉아있고 아스크로비라제라는 이 또 다른 물질이 이 비타민C를 산화시킨다. 그래서 마치 무슨 오이랑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건 확실하다고 봐요. 비타민C를 파괴하니까 당근 대시금은 사람들이 뭘 먹었냐? 비타민C 영양제를 드셨어요. 당근을 포기하고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당근을 아예 안 먹어버렸어요. 몸은 더 나빠집니다. 34년 정도 더 지나서 지금은 아예 맞지 않다. 왜 산화 환원하는 반응으로 비타민C 두 타입으로 우리는 소화 흡수를 하는데 위장과 소장과 대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심지어 시금치 호박 오이에도 이 아스크로비나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당근은 비타민C를 파괴한다던데 나 돈 주고 비싼 영양제 비타민C 먹고 있으니까
당근 안 먹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로 당근을 포기하지 마시고 뭘 먹지 마라 효과가 검증 안 된 영양제를 드시지 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단일 추출물 비타민C든 어떠한 영양제든 그 효과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사과, 당근 30일 동안 매일 먹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채소, 과일은 권장 섭취량은 이만큼 먹어야 된다는 건 있지만 더 이상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우리 몸이 먹질 않아요. 그게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먹고 나서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설사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있었던 숙변이라든지 독소 물질이 1차적으로 나간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 사과나 당근을 먹을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나나부터 다시 시작하셔라. 공복에 먹을 수 있는 건 사과, 바나나, 고구마 이러한 살아있는 음식이지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량이 차면 절대 우리 뇌는 채소, 과일식에 대해서는 더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정말 딸기 좋아하거든요. 계속 먹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배부르면 그만 먹습니다. 근데 계속 먹게 만드는 건 뭐다? 바로 설탕이 우리 뇌를 교란시켜서 식욕 중추 조절 신경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먹어서 탈이 나는 거지. 사과나 당근은 365일 매일 거르지 않고 먹을 때 가장 우리 몸에 좋다는 점 믿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또 끝나기도 전에 당근 사러 가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흑당근 사셔라.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흑 퍼먹고 건강하게 컸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흙 먹을 새가 없어요. 정말 이 콘크리트 안에서 햇빛조차도 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정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기왕이면은 유기농 흑당근을 거기에 돈을 쓰셔라 그래서 누차 강조드리지만 당근은 다 세척이 돼가지고 껍질까지 벗긴 거는 안 드시는 게 낫다. 간혹 이런 당근만 보시고 국내산이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은 거의 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런 당근들은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이렇게 채소가 다양하게 나오고 구입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기후적으로 좋은 나라가 없어요. 흑당근으로 구매하셔서 최소한의 세척만 하시고 유기농을 또 구입하시면 농약에 대한 것 특히 농약은 수돗물로 조금만 세척하시면 재배하고 나서 대부분 2주 안에 다 날아가는 농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기농 쓰면 더더욱 농약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흙 정도 그냥 드셔라. 살아있는 무기물이다.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흙 먹는 거를 막 기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그래서 흑당근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매일 드시면 좋아요. 특히 여성분들 변비가 심하다 그리고 얼굴에 미백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영양제 이런 기능식품은 먹기 싫다 하신 분들 당근 꼭 매일 하루에 하나씩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신이 속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 간간히 시사 프로에서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방영된다. 과자, 음료수, 트랜스지방, 유전자 조작식품, 항생제 먹인, 소닥돼지 등등. 이를 방영하는 입장에서는 충격, 경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12주 반짝하다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기 쉽상이지 않는가. 설마 죽기야 하겠어.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어떻게 살아 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간다. 그러나 다음 질문은 어떠한가? 화장품이나 염색제를 사용합니까? 샴푸나 비누를 사용합니까? 감미료를 섭취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 모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그렇다면 놀라지 마시라. 당신의 몸속에는 최소 200여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믿어지는가? 그러나 이는 믿고 싶지 않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 왜 우리는 우리 몸에 독성 화학물질이 축적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사실 우리들은 알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최근 몇 년 사이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토피, 만성피로 증후군, 과민성 장 증후군, 각종 알레르기서부터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자폐증 등등. 이제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질병부터 이름을 말해도 무슨 병인지 모를 희귀병까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병들의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것과 100%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란 말인가? 저자는 이를 100년 전에 한 거짓말에서 찾고자 한다. 1906년 순정식약품법이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 법의 내용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식품이나 약품은 연방정부가 유통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정부가 승인한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FDA 미국 식품이 약국가 어떠한 곳인가? 우리의 식약청은 믿지 못해도 FDA라면 우리나라 누구나 인정하는 기관 아닌가? 이 같은 믿음은 미국인 또한 같다고 한다. FDA에서 승인했는데 무슨 걱정이야? 라는 것처럼 절대 신뢰 그 자체인 곳이다. 그럼 실제 FDA는 신뢰할 만한 기관인가? 저자는 아니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FDA를 믿지 못하겠다니. 실제 FDA에서 승인받은 약품의 51%가 사전에 발견되지 못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한다. 그리고 승인받은 항암제 중 수명 연장을 실제로 증명한 약품은 약 15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같은 것은 믿기 힘들지만 FDA의 승인 절차를 보면 의외로 간단히 풀린다. FDA는 제약회사가 보낸 제품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승인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자체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거대 제약회사는 이 과정에서 실제 자료를 빼기도 하고 허위로 기재하게 한다는 것이다. FDA가 실제 행하고 있는 업무와 대중이 FDA에 기대하는 것과는 낮과 반만 큰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전 FDA 국장 말은 이를 정확히 반영해 주는 것 같다. 다음으로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것들에는 화학제품과 가공식품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것은 굳이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상승작용이라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어떤 제품이나 식품에 함유된 성분 중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성분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이때 하는 말이 흔히 법정 규정치에 미달한다거나 이 정도는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만한 정도라고 말한다. 실제 그렇고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개별적으로는 규정치 안에 있어도 이것들 이 조합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훨씬 강력한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데 있다. 특히 이는 우리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기에 중요할 것 같다. 그럼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안하지만 원론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사고, 규칙적인 운동,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 등등. 쉽게 말해 자연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며 꾸준히 운동하라는 얘기다. 하나마나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직접 책을 읽어본다면 공감하게 될 것이다. 실제 유기농 식품이라도 무농약이 아니라고 한다. 일반 식품의 13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를 섭취하면 기존의 것보다는 몸에 훨씬 좋다고 한다. 나중에 의료비를 생각해 본다면 저렴한 비용일 것이다. 실천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착잡했다. 건강할 때는 화학산업과 가공식품 기업들에게 뜯기고 병들면 거대 제약회사들에게 봉이 되는 현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소 함유 수도물에 관한 것을 읽을 때는 솔직히 죽이고 싶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불소 함유 수도물 시범 지역이다. 한 시사 프로에서 정수기 물을 너무 믿지도 말고 수도물을 너무 불신하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물은 수도물에 보리를 섞어 끓인 물을 차갑게 식혀 먹는 물이라고 했다. 근데 이 불소가 산업 쓰레기라니. 정수. 기도 버렸는데. 어쩌란 말인가. 짜증 그 자체다. 이 책을 읽은 분이라면 매트릭스의 파란 알약, 빨간 알약이 떠오를 것이다. 이 책을 감수한 분도 이 얘기를 쓴 걸 보면 비슷한 것 같다. 실제 세계를 볼 것인가, 가상의 세계를 볼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인 것 같다. 여러분 손에 파란 알약과 빨간 알약이 놓여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모르면 편할 텐데라는 생각도 해보고 악착같이 대항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왜 이런 것은 잘 잊혀지지도 않는지. 깝깝한 현실이다. 미국의 식품산업, 제약산업,
화학산업의 부산물인 합성 화학물질이 지난 100년 동안 개인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었으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추적 보도기자 출신. 인 저자가 식수는 물론 인공 감미료에서부터 백신에 이르기까지 합성 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상을 다양한 과학학술지와 정부 보고서,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합성 화학물질이 자연식품이나 자연약품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약품 혹은 식품, 첨가제 등이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다와 같은 세간의 속설이 지닌 허위성을 해부하고 한국 독자들이 미국의 사례를 통해 지혜로운 교훈을 얻기를 당부하고 있다. 책 속으로 2004년에 유럽 14개국의 환경장관들은 참석한 국제보건회의에서 혈액 검사를 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혈액에서 피자 포장재, 살충제, 플라스틱, 방향제, 산업용 용매 등에서 나온 합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1970년대에 유럽에서는 이미 최소한 22종의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정부 관료들의 혈액 샘플에서는 여전히 이런 화학물질들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P. 34. 미국 감사원이 발표한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화학 관련 기업들은 시장에 출시된 수만 종의 새로운 합성 화학물질 중 불과 15%에 대해서만 EPA에 자료를 제공했다. EPA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존 화학물질을 평가하지 않고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주는 물질에 대한 정보 열람을 제한하며 이런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규를 거의 발표하지 않는다. 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P. 37. 2001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7년 전과 비교하여 미국의 질병이 2배로 증가한 이유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2005년 버지니아 공대 연구원들은 치약, 식기세척제, 항균성 비누 등과 같은 각종 소비자 제품들이 클로로포름 가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클로로포름을 호흡하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하면 우울증과 간, 장애 그리고 암에 걸릴 수 있다. PP. 104-108. 또 다른 식품 첨가제 부문인 인공조미료를 살펴보자. 이 첨가제는 일부 제품에 들어가는 고가의 성분을 대신하거나 고도로 가공된 식품의 부족한 맛을 감추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특정한 맛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되는 2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중에서 건강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나 조사를 받는 것은 거의 없다. 하물며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상승작용에 대한 검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해마다 최소한 100가지의 새로운 합성 첨가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P. 128. 아스파탐은 소프트 드링크, 시리얼, 냉동 디저트, 식탁 위에 놓는 감미료 등 100가지 이상의 음식물과 무가당 제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감미 첨가제다. 종합 비타민제와 영양 보충제와 의약품처럼 얼핏 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제품에도 아스파탐이 들어 있다. 아스파탐의 주요 성분은 메탄올과 페니랄라닌과 아스파르트산이다. 이 세 화학물질은 각각 뇌세포를 자극하여 사멸하게 하거나 뇌의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키거나 신경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 가지 화학 성분의 상승작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P. 132. 1969년에 FDA 국장인 허버트 레이는 FDA에서 제공하는 객관성과 안전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논하면서 지금까지도 유효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이 FDA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FDA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업무와 대중이 FDA에 기대하는 것과는 낮과 밤만큼 확연한 차이가 있다. P. 156. 결과적으로 전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매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3가지 이상 복용하는 사람도 상당수다.
우리는 갖가지 처방약으로 우리의 간과 신장과 위장을 혹사시키고 있다. 처방약들이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평가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다. P 177 출판사 리뷰 인류의 희망이 빚어낸 환상 합성 화학물질 희망과 꿈은 인류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이카로스의 꿈은 인류를 우주로 인도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은 상상은 인류의 바다 속 여행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인류의 모든 희망과 꿈이 실현된 것은 아니다. 또한 실현된 모든 것이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자네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발견 가능한 모든 것을 발견해낼 수 있겠지만 자네들의 진보는 어떤 새로운 것을 획득한 것에 대한 자네들의 기쁨의 환성이 인류 전체가 경악하는 함성으로 응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류의 희망과 꿈 그리고 진보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기도 했다. 100년 전 연금술사들의 후예들이 화학제품으로 보다 나은 삶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발표한 이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 화학물질은 우리의 식료품, 식수, 약품, 환경 등 생활 전반에 스며들었다. 인류에게는 필요한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는 분자의 합성과 변형 등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에 대한 인류의 희망으로 만들어진 합성 화학물질은 이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식품산업, 제약산업, 화학산업의 부산물인 합성 화학물질이 지난 100년 동안 개인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어 으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추적 보도기자 출신인 저자는 식수는 물론 인공 감미료에서부터 백신에 이르기까지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화학물질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실상을 다양한 과학, 학술지와 정부 보고서,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와 함께 합성 화학물질이 자연식품이나 자연약품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약품 혹은 식품 첨가제 등이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다. 와 같은 세간의 속설이 지닌 허위성을 해부한다. 끝으로 비록 미국 중심의 연구와 사례지만 한국이 미국의 실수를 통해 지혜로운 교훈을 얻기를 저자는 당부하고 있다. 미국의 순정식 약품법 그리고 100년 동안의 거짓말 1906년 미국 의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식품이나 약품을 연방정부가 유통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담은 순정식 약품 법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식품 제조업체와 가공업체들은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나 환경보호국 EPA과 같은 정부기관에서 모든 식약품과 화학물질을 검증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10만 종의 화학물질,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약 30만 종의 식품과 생활용품 그리고 약 20만 종의 의약품 모두가 인체에 유해한지를 검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미국의 정부기관들은 각 제품에 대한 안전성의 기준과 근거를 대부분 각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게 된다. 저자는 100% 신뢰할 수 없는 기준과 근거로 적용되는 순정식 약품법이 미국의 소비자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기준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소비자들에게 음식과 약품에 대한 잘못된 믿음 체계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결국 저자의 지적처럼 이렇게 형성된 잘못된 믿음 체계와 환상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합성 화학물질의 습격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가스와 군수물자의 생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낳은 화학기업들은 전쟁 종료 후 죽음의 상인이라는 자신들의 오명을 씻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특히 세계적인 화학기업 듀퐁의 경우 홍보 전문가는 물론 심리학자들까지 고용해 화학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제품 화학을 통하여 라는 홍보 슬로건이었다.
거대 기업 듀퐁의 캠페인은 다른 화학 기업들이 동참할 정도로 그리고 화학을 통한 더 나은 삶이 가능.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합성 화학이 자연이 생산한 음식이나 약보다 우수하다는 통념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될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쏟아진 대략 10만 종의 합성 화학 물질이 식품과 약품, 그리고 일상용품들에 첨가되어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 합성 화학 물질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하기도 어렵게 된 것이다. 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마친 화학 물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독성 전문가 도리스 제이. 랩 박사의 지적처럼 사람이나 동물이 고통을 겪기 전까지 무엇이 안전한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화학물질이 인류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만물이 영장인 인류는 지금까지 탄광의 카나리아와 실험실의 모르모트의 역할도 함께 했던 셈이다. 상승작용의 두 얼굴. 1990년대 말 인구 76,119명의 뉴저지주의 작은 해안 도시 브릭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다수의 아동 자폐증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미국 평균보다 3배나 높은 발병 수치에 대해 사람들은 상수도에 포함된 3가지 합성 화학물질의 의혹을 제기했다. 각각의 오염물질 수치는 매우 낮았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매사추세츠 우주홀에 있는 해양생물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3가지 화학물질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인체의 신경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또 다른 예로 노스캐롤라이나의 듀크 대학 종합병원의 연구자들은 걸프전 당시 널리 사용된 2가지 살충제 화학물질과 독가스전의 예방조치로 복용하던 약품을 혼합하여 동물들에게 실험한 결과 실험용 동물들이 걸프전 참전용사들에게 나타난 증후군과 흡사한 신경장애를 보였음을 발표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사례 등을 통해 얼핏 보기에 몸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단일한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무시무시한 괴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 감독자들은 공산품, 식품, 식수, 공기, 약품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상승작용에 대해 단속은커녕 감시할 수 있는 전문기술이나 재원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거칠 것이며 그래서 불가피한 결과도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저자 소개. 저자 랜덜 피츠제럴드. 워싱턴 포스트. 더 워싱턴 포스트와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적 보도 기사를 쓰기도 한 랜덜 피츠. 제럴드 늘리더스 리더즈 다이제스트에서 20여 년 동안 객원 편집자로 있으면서 과학과 의학에 관한 주제로 글을 쓰고 편집했다. 저서로는 머그드 바이 더 스테이트, 럭키 유 등이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화학 실험을 시도했다. 이런 실험에서 우리들은 무모 형제들과 함께 실험 용재료가 되었다. 우리의 몸 건강과를 이용하여 현대 과학의 산물이 자연식품이나 천연약제보다 우수하다는 가정을 실험한 것이다.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도 생존하고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최근 실시한 수질 검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강과 개울의 60%에서 높은 비율의 항생물질이 검출되었다. 사람들이 남은 처방약품을 일원에 내버리거나 화장실을 통해 하수구로 흘려보낸 것이 원인이었다. 그 화학물질들은 지하수로 스며들어 물고기와 야생동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물고기를 섭취한 사람들의 세포 속에 독성물질이 축적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2,400명의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피실험자의 체내에서 200가지 이상의 유해한 합성 화학물질은 물론 유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 가지의 다은 화학물질들도 검출되었다. 웨일즈 출신의 9세 소녀는 29가지의 유해한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중 몇몇 화학물질은 소년의 출생 이전에 이미 판매 금지된 품목이었다. 만일 우리가 식인종이었다면 은 10중 파고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매 금지되었을 것이다. 합성 화학물질에 대한 그릇된 통념.
어떤 이들은 화학의 발전과 그로 인한 합성화학물질 혁명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통념에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이 거짓말은 사실상 미국 의회가 순정식약품법 더 푸유 푸즈 언드 드러그즈 액트를 제정한 해인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 합성 화학물질 혁명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3대 산업인 가공식품 산업, 제약산업, 화학산업의 부산물이다. 우리는 순정식약 품법으로 인해 형성된 믿음 체계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 나머지 삶의 통제권을 이들 산업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들은 연구실에서 개발된 합성화학물질이 자연이 선사하는 먹을거리난 약재보다 더 유익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것을 100년 동안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식품 선택의 경우 우리는 저렴한 비용과 관리를 위해 장기적인 건강상의 안전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용의 이점도 실은 착각일 수 있다.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식습관으로 종국에는 많은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가공식품 현재 매장에서는 30만 종이 넘는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처방약품 이용 가능한 약품은 3만 종이 넘는다. 처방이 필요 없는 약품 최소한 20만 종 이상이 있다. 의 급증이 근본적으로 독성 물질의 상승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음식물에는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저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각각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여 체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대다수 사람들은 FDA 미국 식품의약국가 약품이나 식품의 모든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는다. 그러나 신약을 승인할 때 FDA는 약의 안전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그뿐 아니라 화장품과 개인 생활용품에 함유된 성분에 대한 안전성도 검사하지 않는다.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마다 수많은 합성화학물질을 쏟아내기 때문에 단속기관이나 유독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체나 환경에 잔존하는 화학물질을 탐지할 시간이나 자원조차 없는 형편이다. 유해한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위험을 관리하여 유해성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식품과 영양 건강의 미래는 우리 자신이 통제권을 갖는 데 달려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려면 우리 신체가 흡수하는 물질의 특성 및 순수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 선택의 자유란 자아진단과 의학적으로 폭넓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음식, 건강, 치료에서 자연주의적 접근법으로의 의식 전환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 책이 안개처럼 자욱한 혼란 속에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독성 화학물질은 우리가 무언가를 호흡하거나 마시거나 먹을 때 언제 어디서건 우리를 위협한다. 합리적이며 유일한 희망은 유공한 합성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고 노출을 통제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본문 요약 1장 경고문고 읽기. 오늘날 대형마트를 방문해보라. 그곳에서는 그동안 발전을 거듭한 합성 화학 제품들이 박물관 전시물처럼 화려한 항변을 펼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제품들을 마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른바 오프가스 공정이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통해 대기 중에 분자들을 배출한다. 실제로 우리가 집어드는 모든 제품들의 라벨에는 화학물질 목록이 적혀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런 명칭은 고대 문자처럼 난해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이런 화학물질들과 관련하여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태도를 취하거나 건강상의 위험이 있다면 정부나 정부기관들 또는 제품 제조업체들이 의뢰 우리에게 경고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현실을 살펴보자. 당신은 제조 과정에서 방염제를 입힌 매트리스 대부분의 매트리스는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친다. 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깰 것이다. 매트리스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소량의 포프말데히드와 브롬 성분을 방출한다.
당신의 몸은 이런 물질을 흡수할 것이다. 일단 욕실에 도착하면 수도꼭지를 틀어 불소와 염소를 넣은 수돗물로 철벅거리며 세면을 할 것이다. 불소와 염소는 모두 발암물질이다. 이제 당신은 리스테린 구강 청정제의 뚜껑을 열고 가글을 할 것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에서 화학물질이 스며 나올 뿐 아니라 구강 청정제에 이미 4가지 활성 성분과 6가지 향료와 색소가 혼합된 6가지 화학 물질이 첨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치약 내용물에서 활성 액티브 성분은 플루오르화나트륨뿐이다. 하지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다른 화학물질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비활성 이너트 물질로 분류되어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방취제에는 알루미늄, 파라벤 방부제 프로필렌 그리콜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윤활제 방향제로 위장한 여타 화학물질 등 7가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만약 바디로션을 사용한다면 제내 흡수를 촉진하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그 로션이 다른 화장품의 독성을 제내 깊은 곳까지 침투시킬 것이다. 좌변기 뚜껑 아래 설치된 방취제에서 나오는 벤젠가스를 호흡할 것이다. 당신은 침실로 돌아와 드라이클리닝으로 세탁한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서 신경세포 손상, 기억상실, 심장 이상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리크로로에틸렌과 N-헥산의 냄새와 잔류물에 노출될 것이다. 장롱에 방충제가 있다면 당신이 입은 옷은 발암성 성분인 디클로로벤젠에 노출될 것이다. 또 의복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 있다면 당신은 플라스틱 물질에 노출될 것이다. 한편 가구, 벽지, 양탄자, 카펫 등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로 인해 당신은 조울증, 두통, 주의력 저하 같은 증상을 보이는 뇌 기능 손상도 심해질 것이다. 당신은 부엌으로 들어가 10여 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그릇에 담을 것이다. 첨가물 중에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다양한 유형의 알레르기 및 여타 질병과 관련이 있다. 당신은 아직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 집 밖에 잠복해 있는 훨씬 해로운 독성 물질은 아직 접촉하지도 않았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가스나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에 숨어있는 그런 유해 물질들을 말이다. 우리는 전례 없이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역사상 최초의 세대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결정하는데 스스로가 이토록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 알레르기 면역학회의 특별회원인 쉐리 A. 로저스 박사의 말이다. 독성 물질에 대한 그릇된 통념들. 1. 독성 물질은 타인의 문제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사망한 사람은 평생 많은 합성 화학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3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시신보다 더 느리게 부패한다고 한다. 2001년에 애틀란타에 있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과학자들은 2,400명의 피실험자들을 조사하여 그들의 혈액과 소변에서 모두 148종의 특정한 독성 화합물을 찾아냈다. 성인보다도 어린이들이 체내에 화학물질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특히 피레드로이드 대부분의 가정용 살충제에서 발견되는 물질과 프탈레이트 플라스틱과 화장품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 집단의 체내 함유량 수치가 높았다. 2004년에 유럽 14개국의 환경장관들은 참석한 국제보건회의에서 혈액 검사를 했다. 놀랍게도 그들의 혈액에서 피자 포장재, 살충제, 플라스틱 방향제, 산업용 용매 등에서 나온 합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1970년대에 유럽에서는 이미 최소한 22종의 화학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정부 관료들의 혈액 샘플에서는 여전히 이런 화학물질들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자 미국 화학물질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미국화학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화학물질을 탐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반박성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세기 이전에는 인체에서 결코 발견되지 않았던 수백 종에 달하는 잠재적인 독성 합성 화학물질을 보유하고 있어도 정상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화학산업의 이런 주장에 맞서 환경활동 그룹이라는 단체가 조사를 실시했다. 그들은 2004년 8월과 9월에 미국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무작위로 10명을 선택하여 제대열에 포함된 유해성 화학물질을 검사했다. 제대열에서는 평균 200종의 합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는 신생아들이 출생 이전 태아 발달 단계에서 산모를 통해 독성 물질의 공격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생아들의 혈액 속에는 패스트푸드 포장의 착색제와 발효제로 사용되는 8가지 퍼플루오르 화학물, 다수의 병염제와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태아기부터 체제에 축적된 독성 물질을 과연 정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걸까? 독성 화학물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뒤덮고 있다. 이런 화학물질의 밀입자는 먼지에 붙어 바람의 흐름을 타고 떠돌아다 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거주하지 않고 음식도 공급되지 않는 머나먼 오지라 할지라도 이런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북극권에 거주하는 인간과 동물들은 산업세계에서 제조한 독성물질의 과거와 현재의 기록이 저장된 살아있는 보관소로 변모하고 있다. 독성 화학물질 밀입자들은 먼지에 달라붙은 채 상층 대류를 타고 북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다가 북극권에 도달하면 차가운 대기가 그 먼지를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화학적 위협이야말로 폭탄이나 전쟁보다 위험한 모든 인류를 겨냥한 궁극적인 위협이다. 우리는 이런 위협에서 몸을 숨길 수 없다. 이 세상 구석구석 화학물질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엇이 안전한지 알고 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합성 화학물질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추정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략 10만 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1.000가지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한다. EPA 미국 환경보호국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약 8만 5.000종이다. 그러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거친 화학물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미국 감사원이 발표한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화학 관련 기업들은 시장에 출시된 수만 종의 새로운 합성 화학 물질 중 불과 15%에 대해서만 EPA에 자료를 제공했다. EPA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존 화학물질을 평가하지 않고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주는 물질에 대한 정보 열람을 제한하며 이런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법규를 거의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화장품과 개인 생활용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에 관해 FDA가 파악하고 있는 안정성은 일반인도 알고 있는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FDA의 규정에 따르면 대중에게 판매되기 전에 화장품이나 그 성분은 FDA의 심사 또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환경활동그룹은 소비자들이 평균 126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9가지 개인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설령 정부가 철저하고 광범위한 안전검사를 시행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의 기술이 너무 빈약한 탓에 모든 합성 화학물질을 검출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손자 세대까지 이 작업을 마칠 수 없다. 2000년에 출간된 호르몬 혼돈에서 셀던 크림스키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화학물질을 하나씩 차례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완료하려면 100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그 난해함을 규명하려면 현재 가장 발달된 검사 시스템과 연방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3. 라벨의 진실이 존재한다. 화학, 의약, 식품 산업에서 일반인들의 시야로부터 화학물질 성분을 감추기 위해 영업비밀보호법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 제조업의 시각에서 보면 영업비밀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을 경쟁사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다수 경쟁자들은 실험실에서 역분석 공학 제품을 분석해 신기술 따위를 자사 제품에 응용하는 기술을 이용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성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법의 가장 큰 소득은 일반인들이 구입한 제품들에 대해 그들 스스로 화학물질의 위험과 안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설령 라벨에 모든 성분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잠재적으로 해가 되는지를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제품에 붙어 있는 라벨의 유일한 진실은 광범위한 비밀과 기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은 방향제나 무취제로, 살충 성분은 비활성 물질이라는 용어로 정체를 감출 수 있다. GMO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거의 모든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제품의 라벨에 표시되어 있지 않긴 마찬가지이다. 4. 소량의 독은 무해하다. 이런 용어들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방향제는 화장품이나 여타 제품들의 향기를 좋게 하거나 그 제품에 함유된 다른 화학물질의 악취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다. 심지어 무취제 또는 무방향제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에도 이런 성분이 감춰져 있을 수 있다. 방향제가 들어있는 살충제를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은 그 화학적 복합물들을 반드시 EPA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EPA는 이런 방향 성분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비밀 거래 정보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살충제 정보를 둘러싼 또 다른 비밀주의는 동일 성분이 어떤 제품에는 검증이 필요한 활성물질이라는 라벨이 붙는 반면 또 다른 제품에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비활성물질이라는 라벨이 붙는 경우이다. 비활성이란 화학물질이 해충에 직접적인 살충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살충제가 물에 잘 녹거나 표면에 잘 묻도록 하거나 제품의 보관 기간을 더 느리거나 곤충의 제내에 더 잘 흡수되게 하도록 하는 용도로 이런 성분들이 첨가된다. 캐나다의 의사 존 생키는 비활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수집한 살충제에 관한 자료를 조사했다. 그는 캐나다에 등록된 8,000가지의 살충제 조제법 속에 500여 가지의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또한 라벨에 표시하지 않아 도되는 비활성으로 분류된 화학 성분이 최소한 1,000여 가지가 들어있음을 확인했다. 생키의 결론을 들어보자. 사실 비활성이란 얼토당토하는 용어입니다. 살충 제품에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 무언가를 넣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할 회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떤 단어의 실제 의미와 정반대의 용도로 분류하려고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작태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 아래에서 비활성 물질이나 기타로 분류될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99%까지 라벨에 그 성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최소한 2,500가지 성분들이 제품에 은밀히 첨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비활성 물질들 은살충 스프레이와 방충제를 비롯한 여러 살충 제품들에 들어있다. 독성 전문가 도리스 랩은 단일 제초제인 트리클로피르에서 5종류의 비활성 물질을 확인했다. 실험 결과 이 5가지 화학 물질들은 각각 종양, 고혈압, 호흡기 질병, 신장 손상, 시력, 약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라스틱과 직물에 사용되는 용제인 벤젠, 플라스틱과 잉크에 사용되는 자일렌, 1,500종 이상의 살충 제품에 사용되는 크리스토발라이트도 비활성 물질로 분류되는 또 다른 발암성 화학물질이다.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비활성 성분으로 염화비닐이 있다. 염화비닐은 탈취제와 헤어스프레이 같은 분무 제품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4. 소량의 독은 무해하다. 주류 과학 및 의학 산업에서는 소량의 독은 무해하기 때문에 제내에 축적되는 독성 물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무엇이건 도에 지나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독성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스위스 의사 파라셀수스가 발전시킨 개념이다. 16세기에 그는 올바른 복용량이 독과 치료약을 구분한다. 고 적었다. 소량의 독은 무해하다는 주장이 공중보건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비타민어와 D는 우리 몸에 좋지만 과다 복용하면 간과 신장을 손상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시금치 섭취는 영양학적으로 우리 몸에 좋지만 한 자리에서 15파운드를 섭취할 경우 시금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옥살산으로 인해 신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여기서 한마디. 2009년 대한암협회, 한국영양협회에서 발간한 항암식탁 프로젝트
의하면 시금치에 함유된 엽산은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정됨. 시금치 나물 식사 가이드. 시금치는 생으로나 나물로 무쳐 먹는 것이 바람직. 오래 삶거나 끓이면 비타민C와 엽산이 파괴, 베타카로틴이 삶은 물에 유출됨.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하므로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 먹는 것도 효과적. 하루에 한 컵 정도 섭취가 좋다. 하루에 암 예방을 위해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데 시금치 반 컵에 243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포함됨. 1파운드는 약 450g이므로 한 자리에서 15파운드의 시금치 섭취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시금치 많이 잡수세요.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인간 체내에 잔존하는 화학물질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걸까?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새롭게 등장한 몇몇 화학물질들은 인체에 침투하듯이 흡수되는데 체내에서 아주 느리게 분해되거나 아예 분해되지 않는다. 이런 물질들은 유해성과 관련된 공중보건 기준에 따르지도 않는다. 많은 합성 화학물질들은 놀랄 만큼 적은 양에서도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된다. 그 때문에 위험성 한도에 한참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미량의 화학물질도 체내에 영향을 미친다. 산모의 혈액에 OPPB열 6개의 욕조물에 단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양의 PCBS만 들어있어요. 자궁 속의 태아에게 영구적인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미주리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EPPB라는 극미량의 비스테놀 BPA 플라스틱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실험실 동물의 내분비 조직을 교란시켜 선천성 결손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하자면 EPPB는 뉴욕부터 런던까지 길게 풀어놓은 두루마리 화장품에서 단 2장 분량에 해당한다. 5. 우리 몸은 축적된 화학물질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인간의 간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기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부나 폐 또는 위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독성 물질들은 궁극적으로 간에서 대치하는 국면을 맞는다. 간은 이런 독성 물질을 탐지하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격리하거나 신장으로 보내 역에 시스템으로 제거하거나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를 처치한다. 이 중에서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포이다. 신속하게 분해하거나 분비되지 않아 체내에서 잔존하는 화학물질은 이른바 체내 축적 화학물질이 된다. 우리의 신체 조직은 이런 생소한 화학물질을 신지대사를 통해 처리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신체는 화학물질의 공격에 대항하여 스스로 보호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권위자인 영국의 베일리 해밀턴의 주장이다. 그 결과 신체 조직은 일단 체내에 들어온 이런 화학물질 대부분을 처리하거나 제거하지 못하고 체내에서 축적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성 화학물질의 영구적으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합성 화학물질을 옹호하는 이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얼핏 보기에 몸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단일한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경우 무시무시한 괴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승작용의 숨겨진 역할에 대해서는 2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2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합성 화학물질의 패러다임으로 비유하자면 화학물질과 식품 및 약품 산업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의 영토 속에 신들이 개발하고 통제하는 장밋빛 합성 세제가 존재한다고 장담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지도를 따라가며 주의해서 발걸음을 옮긴다면 황홀한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지도 제작자를 신뢰하면서 식품과 약품 그리고 생활용품에 그들이 언어운 화학적 마법의 탄환을 통해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그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한 우리 삶은 동요하지 않으며 안전할 것이라고.